이번 32번째 편은 내폭형 플루토늄 폭탄의 실험인 트리니티가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트리니티는 인류 최대의 물리학 실험이라 할 수 있고 최대의 폭발을 경험하는 실험으로 폭탄 원료의 생산, 내폭형 설계와 제작 등에서 계속되는 어려움을 과학자들이 극복하면서 성공시킵니다.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여 여러 난관을 극복한 과학자들은 이 실험의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1945년 초까지도 원자폭탄 개발은 불확실한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1944년 여름 오펜하이머는 조직을 개편하고 페르미가 가족과 함께 로스알라모스로 합류하는 등 연구가 독려되지만 내폭형 플루토늄 폭탄은 가능할지 문제였고 포신형 우라늄 235 폭탄은 농축이 불확실했습니다. 코넌트는 부시에게 포신형은 전략적인 것이며 내폭형은 전술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폭탄이 개발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자들 사이의 토의 결과를 정리해 부시와 코넌트는 공동 명의로 스팀슨 육군성 장관에게 1944년 9월 보냅니다. 내용은 이 분야의 과학기술은 다른 나라도 5년 내에 급격히 발전할 것이기에 비밀로 덮어둔다고 해서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보호가 가졌던 것으로 1943년 퀘벡 협의에 의하여 미국과 영국만이 공유하는 개발 과정에 소련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이 우려는 전후 미소냉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테일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열핵 반응의 슈퍼폭탄인 수소폭탄은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총 300만 톤의 폭탄의 위력을 불과 몇 개의 폭탄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두 형태의 폭탄에서 포신형은 폭발 장치의 원리와 구조가 단순하여 사전 실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폭형은 불확실한 면이 많아 실제 실험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1944년 3월부터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시험의 암호명을 트리니티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로브스는 당시 미국 서부의 강이나 산 이름으로 많이 있기에 의심받지 않을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오펜하이머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가 좋아하던 돈이라는 시인이 쓴 시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처음 시도되는 힘에 대하여 충분히 용감하고 충분히 열정적이고 충분히 역설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한다고 회상합니다. 내폭 개발을 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밀도가 변화하기에 뼈의 밀도 상태를 반영하는 X선은 적합하였고 고속 연속 촬영 X선 장비를 개발하여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자장 내에 고속 전자를 발생시키는 베타트론을 이용하거나 강력한 감마선 소스를 사용하는 장치 등 다양한 내폭 과정을 관찰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노이만은 빛의 속도의 차이로 렌즈가 빛을 모으는 것과 유사하게 폭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연소 속도가 다른 두 폭약을 다른 비율로 쌓아 내폭 렌즈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후에 키샤코프스키는 이 전쟁 이전에는 폭약은 파괴 수단으로만 관심을 가졌지만 맨해튼 프로젝트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로 폭발의 기본 지식과
충격파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1944년 12월이 돼서야 내폭의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위원소 분리와 플루토늄 생산 과정도 본 궤도에 들어서면서 그로브스는 육군 참모총장인 마셜에게 1945년 후반기에는 500톤 위력의 5kg 폭탄 18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를 합니다. 노이만이 설계한 내폭 렌즈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키샤코프스키의 지휘하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술적 혁신을 도입하는데 100여 개의 폭약 덩어리를 0.01mm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1.5m 크기의 굴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밀 금형을 만들고 고폭약을 주저하는 기술을 오류와 반복을 통하여 습득하면서 폭약 덩어리를 2만 개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폭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키샤코프스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심의 위치에 반응을 시작시키는 중성자 발생의 핵 반응의 기폭기는 베테가 고안하여 폴로늄을 주로 포함한 것으로 근처 샌디아 계곡에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하는 비행기로는 B-29를 개조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B-29는 시험 비행 중인 폭격기였지만 당시 사용하던 폭격기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3월 모의 폭탄 투하에서 실패하였지만 6월 두 번째 시험에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8월 B-29 17대를 투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투하할 특별팀의 훈련을 시작하면서 29세의 티베츠 중령을 지휘관으로 임명합니다. 유럽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최고의 폭격기 조종사로 어머니의 지원으로 공군 조종사가 되었는데 처녀 때 이름인 에놀라 게이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비행기 이름이 듭니다. B-29는 시속 500km로 거의 10,000kg의 폭탄을 싣고 6,000km를 비행할 수 있고 특히 상승 고도가 거의 50km로 대부분의 대공포와 전투기 공격권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프리쉬는 우라늄 235 임계 질량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키샤코프스키도 그 전날 내폭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오펜하이머는 이를 그로브스에게 알렸습니다. 이날 미 공군의 도쿄 폭격은 일본의 니시나 요시오의 목조 원폭 연구실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미군이 독일의 우라늄을 완전히 확보해서 일본과 독일의 원폭 제조 가능성은 명백히 사라집니다. 이날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63세 나이로 서거합니다. 트루만 신임 대통령이 서거 24시간이 안 되어 스팀슨 육군성 장관으로부터 맨해튼 프로젝트의 존재를 간단히 듣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리둥절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트루만은 폭탄 투하에 대하여 더 자세한 이야기를 스팀슨과 그로브스로부터 듣고 프로젝트 필요성에 동의하고 부시와 코넌트가 주장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건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승인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전쟁은 거의 종료 상황이기에 일본의 원폭을 투하할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표적선정위원회가 미 국방성에서 열립니다. 위원들은 도쿄만 등 17개의 후보지를 검토합니다. 폭발 규모를 고려한 파괴와 살상 범위를 예측하고 도시의 상황을 고려하는데 지름이 5km 이상이고 폭풍 에너지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으며 8월까지 공격받지 않을 곳의 3가지 사항과
일본이 전의를 상실할 만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곳을 고려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대도시는 공습에 의하여 파괴되었는데 교토, 히로시마, 요코하마, 고쿠라 병기창, 니이가타 등 5개 도시가 선정됩니다. 그러나 스팀슨 장관의 강력한 요청으로 교토는 제외됩니다. 1945년 2월 이후 내폭의 문제가 해결되자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규모가 큰 물리학 실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시험장을 선정하고 준비하는 작업은 하버드의 실험 물리학자 베인 브릿지가 담당했고 오펜하이머는 시험 예정일을 7월 4일로 결정합니다. 장소는 평탄하고 외떨어졌으며 날씨가 좋으면서 로스알라모스에서 다니기에 편리하지만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게 충분히 먼 장소를 물색했는데 로스알라모스에서 남쪽으로 340km 정도 떨어진 알러모고도 폭격시험장 귀퉁이로 길이가 40km 정도이고 폭이 25km 정도 되는 지역을 정합니다. 근처 목장을 빌려 야전 실험실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로부터 3km 떨어진 지점이 폭발이 일어나는 그라운드 제로로 설정합니다. 동쪽에는 1200m 높이의 산이 있고 그라운드 제로로부터 약 9km 떨어진 북쪽, 서쪽, 남쪽에 벙커를 만들어 기록 장비, 고속 카메라, 시험 통제소를 설치하였는데 고속 사진 촬영 외에 기록 장비는 폭발 현상을 자세히 연구할 자료를 얻는 것이고 루이스 앨버레즈가 만든 새로운 전기식 기폭기의 작동 상태를 조사하고 앤더슨이 방사화학적으로 폭탄의 위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250명 정도의 인원이 방울뱀, 전갈, 독거미 등이 득실거리는 무더운 사막에서 실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5월 말 임계 질량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 양의 플루토늄이 로스알라모스에 도착합니다. 키샤코프스키 팀은 내폭 렌즈 시스템의 폭약을 주저하는 일을 하는데 밤낮 없이 작업을 하였는데도 속도는 더디어 실험 날짜를 7월 16일로 변경합니다. 폭약 내부에 기포가 생기면 X선으로 조사하여 버려지는 어려움이 계속되는데 7월 9일이 되어도 한 개 폭탄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양을 주저하지 못하였기에 키샤코프스키는 직접 치과형 구멍 뚫는 기계를 잡고 작업을 하여 이틀 만에 완성합니다. 후에 만일 25kg 폭약을 무릎에 놓고 작업을 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라고 회상합니다. 7월 11일 폭탄 조립은 버클리 물리학 박사인 해군 중령 브래드버리가 담당하는데 2개의 플루토늄 방구 표면에 문제가 생겨 금박지로 덧씌우게 되는데 가젯이란 코드명의 최초의 핵폭탄은 금으로 단장을 하고 실험에 임하게 됩니다. 가젯은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실험의 마지막 문제는 기상이었습니다. 켈텍 출신의 기상학자 허바드는 예정된 새벽 4시의 기상 때문에 실험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새벽 2시 마지막 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천둥과 번개 그리고 강풍과 함께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허바드는 4시는 취소해야 하지만 5시와 6시 사이에 실험을 할 수 있겠다고 오펜하이머에게 전합니다. 5km 상공의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위에 떠 있는 역전층에 문제가 있는데 방사능 낙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새벽에 거의 사라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로브스는 7월 말 포츠담 회담 이전에 실험 결과를 얻기를 원하였기에 5시 30분에 시행하기로 합니다. 그라운드 제로로부터 10km 떨어진 베이스 캠프 벙커에는
부시, 코넌트, 오펜하이머, 그로브스, 키샤코프스키, 세그레, 랩이 기폭기를 준비하고 설치한 코넬 물리학자 그라이센이 있었고 30km 정도 떨어진 전망대에 로렌스, 베테, 텔러, 서버, 체드윅, 파인만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발 후 벙커에서 나온 키샤코프스키는 오펜하이머에게 "이제 우리 모두 개자식이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오펜하이머는 힌두 경전의 한 구절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비슈누의 "나는 세계를 파괴하는 죽음이 됐다" 라는. 실험은 방사화학적 분석을 통해 18.6킬로톤의 위력이라고 판명됩니다. 트리니티가 진행되는 동안 로스알라모스에서 조립된 리틀보이는 우라늄 235 표적을 제외하고 비행기로 샌프란시스코의 해군 부두로 수송하여 트리니티 실험이 진행되는 시간에 순항함 인디애나폴리스호에 실려 금문교를 통과하여 태평양의 티니안 섬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플루토늄 폭탄은 불확실한 면이 있는 내폭 렌즈 시스템으로 임계 질량에 도달하기에 사전 실험을 하기로 하여 트리니티라는 암호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물리학 실험을 수행하게 되고, 트리니티의 성공은 인류가 물리학 연구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강의는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팬맨이 투하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